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향후 정부 운영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정태원 변호사 세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어제 찬성 234표, 예상보다 상당히 좀 압도적인 찬성을 받으면서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234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예. 어저께 234표라고 하는 건 당초 언론과 정치권의 예상보다 한 15표 내지 20표는 더 나온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결국엔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62명, 최소한 62명이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234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촛불 민심과 이런 또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네.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여론조사 결과 한 78 내지 80%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저께 234를 보면 어저께 투표한 사람 중에 78%가 찬성한 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원래 이제 이 두 가지를 의식해서 항상 선거를 해요. 국회의원들이 뭐냐 하면 하나는 자기의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될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에 나에게 표를 줄 사람의 뜻이 뭐냐. 이거를 의식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전에 공천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박근혜 네. 대통령이 다음에 공천 줄 자리에 있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든 것이고 예. 그러면은 결국엔 민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민심은 탄핵을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만에 하나 탄핵안이 가결 안 됐을 경우에 그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에 또 와서 촛불 민심이 둘러싸고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 이런 경우로 가는 거를 부담스러워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측면을 한다면 이제 다가오는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치르려면 이 보수는 살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무대에서 내려오게 해서 이 네. 박근혜 대통령과 촛불 민심의 대립 구도를 빨리 해소해야만이 보수 진영도 전열을 갖추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어떤 계산도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네. 의원님은 어제 탄핵안 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가족한테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박 비박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그 탄핵 과결한 부분에서는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 선이 무너졌다고 보여지고요. 여론조사 갤럽에서 나왔다시피 국민 8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 어제 국회의 표도 거의 한 78% 가까이 됐고 네. 이미 새누리당 지지자들조차도 30%가 지지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또 부산 또 비례대표원들 특히 처음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김광덕 본부장 얘기한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옹호하다가 자기 정치 생명을 이제 정치 출발했는데 그런 위협도 느끼지 않았느냐. 기표장에 들어갈 때는 반대하려고 했지만 막상 손은 가로 가는 표가 한 30표 정도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이정현 대표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도 당의 공백을 메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박 지도부의 버티기 전략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정현 대표와 친박이 일단 버티기 전략을 펴는 건데요. 지금 현재 보면 당내 세력 판도가 보면 어저께로 딱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이 128명인데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62명이면은 네. 나머지가 이제 보면은 탄핵안에 반대한 사람이 56명 아닙니까? 거기에 대가 줄차만 최경환은까지는 57명이 친박인 건 확실한 거고 나머지 기권이나 무효한 사람까지 합치면 한 60여 명으로 서로 세력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는 명분과 세인데 세력은 비슷합니다만은 명분에서는 이제 비박이 완전히 우위를 점하게 되죠. 국민 여론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은 버티기 전략을 펴나는 이정현 대표가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새로운 지도부라는 건 비대위 구성 아닙니까? 근데 비대위가 기본적으로 친박의 이런 우호적인 친박에 비교적 가까운 외부 사람을 하더라도 그런 비대가 구성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네. 옥새를 최소한 비박에 넘겨주는 이런 소위 옥새, 당권 이거를 비박에 넘겨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럼 그런 분당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친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비박 입장에서는 친박의 핵심들은 빨리 퇴진해서 나가라 예. 이런 예. 입장이고 그리고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나가라 이런 입장이고 친박 입장에서는 비박들이 당신들이 이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으니까 이 당은 대통령과 함께하는 당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가라. 소위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일단은 이러한 싸움이 좀 어느 정도 되다가 누가 나가느냐 네. 이 싸움인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비박이 명분으로 우위에 있지만 새누리당으로는 이 정치를 우리가 새로운 주도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반기문 총장이 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네. 계기고 있기 하기 때문에 비박들이 실제로 지금 몇 사람은 나갈 또 여러 가지 염두에도 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주류가 나가느냐 비주류가 나가느냐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의원님은 새누리당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당장은 지금 대통령 탈당 문제도 있고 네. 또 유승민 의원은 이제 그야말로 주도권을 쥐게 되면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 이거 정말 이제 칼부림의 시기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당을 차지하고 싶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는 지금 비박계는 당을 차고 나가는 것이 훨씬 이로울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나 당분간은 그래도 내가 먼저 나간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버틸 거예요. 하지만 명분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좀 더 세를 몰아서 나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됐고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이제 막 가동이 됐는데 그 부분 법적으로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헌법은 이제 대통령의 사고나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네.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무총리가 또 무슨 뭐 문제가 있으면 이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경제부총리가 그 다음 순위가 된다. 그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추미애 대표가 네. 뭐 새로 국무총리를 또 임명해서 한다든 그건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주로 현상 유지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국군 통치권자가 되고 네네. 또 외국과의 조약 체결 비준권이 있고 또 강화 선전포고권이 있습니다만은 그 헌법의 내재적인 효력에 의해서 네네. 현상 유지적인 그런 역할을 주로 해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이 현상 유지에만 좀 국한이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보다 좀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난번 2004년도 네. 때는 고건 그 권한 대행이 그때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러니까요. 네. 권한 자체도 제한을 주고 네네. 잘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예견컨대 이 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황교안 총리가 또 길게 보면 내년 6월까지 한 6, 7개월을 끌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대선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을 휘두른다든지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황교안 총리의 어떤 권한은 조금 더 지난번 고건 권한 대행보다는 클 수밖에 없지 않겠나. 다만 정치권에서 이 황교안 총리조차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포필했다는 측면 네. 때문에 상당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 경과의 갈등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네. 이제 상당수 이제 어제부터는 그래도 정치권에서 그런 비판을 일단은 수그러들고 네네. 당정청 협의체라든지 어떤 그 여야 또 황교안 총리 간에 좀 협치 어느 정도 모델을 만들어 간다라면 그런 권한도 일정 정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황교안 총리의 권한 대행에 대해서 가장 이제 쟁점이 될 것은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장 1월 31일이면 임기가 끝나고 또 3월 13일이면 또 다른 헌법재판관 네, 임기가 이정미, 끝나거든요. 네, 재판관이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치열한 또 헌법 예.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설도 있고 안 된다는 설도 있고 그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네. 이게 법적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한 건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헌법에는 뭐 권한 대행이면 그 원래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그렇게 보이는데 권한 대행이니까 네네. 과연 그런 그 적극적인 걸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헌법재판 빈자리를 메꾸는 것이 현상 유지냐, 적극적이냐 거기에 따른 견해도 더 달라질 수가 있게 되고 그렇죠. 네, 아직까지 전례가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나는 것 황교안 같습니다. 네. 대행 체제 관련해서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면은 예. 일단 황교안 체제가 당분간은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야권이라든가 촛불 민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황교안 체제를 또 지나치게 흩뜨는 거는 서로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일단은 박근혜 이 탄핵 심판이 결정되기까지 황교안 대행이 이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소극적 현상 유지의 역할을 많이 하겠지만
일단은 야권은 그저께까지만 해도 황교안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오다가 어저께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여론을 시켜서 이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앞으로 어떤 게 쟁점이 될 수 있냐면 현상 유지를 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라는 건 인사에 적극적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게 있고 현재 이 박근혜 정부가 해온 기존 정책을 크게 변경하는 거를 안 해오는 이게 현상 유지거든요. 그런데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최근에 주장에 따르면 사드 배치 반대라든가 국정화 교과서 반대라든가 그다음에 위안부 협상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다음에 한일 정보 협정 이런 거를 이제 무효하자라든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과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야권과의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야권도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황교안 총리도 스스로 이 소위 촛불 민심이라든가 야권과 혹시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피해가면서 이 괜히 중립적인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황교안 총리도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좀 남겨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탄핵소추안이 이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형사재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검사가 공소를 증인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받아본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일주일 뒤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탄핵소추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이러이러한 점을 위반했고 법률 이러이러한 걸 위반했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인정하는지 또 네. 인정 안 하는지 그런 걸 써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양쪽이 이제 서면을 주고받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모여서 쟁점 정리를 합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이 뭐가 다르고 뭐가 맞는지. 그러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진짜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소위 사실관계 인정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관계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많이 나와죠. 그래서 최순실이나 안종범이나 이런 여러 증인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이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재판에 있는 그 기록들도 갖다 볼 것이고 그 중에 또 특검이 수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면 그것도 갖다 볼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 그 헌법재판은 탄핵재판은 이렇게 우리가 낙관하신 1월 말까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관계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헌법 위반인가 또 그야말로 탄핵사에 해당되는 그거 검토하는 데만도 아. 두 달 60일 63일 걸렸거든요. 예. 7번 재판했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박 대통령 다 부인하잖아요. 네네. 나는 그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돈 빼먹고 한 거는 최순실이와 그 일당들이 한 것이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법정에 내고 뭐 어쩌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셨는데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 열심히 빨리 단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또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촛불 민심이 뜨겁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그래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법 전문가 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은 최소한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걸렸는데 이번엔 탄핵 사유로 제시된 게 13가지니까 네네. 이거를 이제 소위 변론까지 다 듣다 보면 최소한 한 3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걸렸고 근데 이제 지금 야권이라든가 촛불 민심 세력은 뭐냐 하면 아니 뭐 이렇게 결론이 거의 나 있는데 지금 답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네네. 박한철 현재 소장 9명 중에 6명이 이제 찬성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한철 현재 소장이 1월 말에 퇴임하기 전에 결정해도 충분한 거 아니냐? 열심히 지금부터 밤새면서 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해달라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일반 법률 전문가들은 한 그보다 더 걸린다는 견해가 많고 또 특히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관계없이 내년 그 또 대통령이 딱 그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그다음부터 2달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선거 치를 준비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아니 이게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어서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는데 예. 그러면은 최소한 또 그 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있는데 이런 해석은 있습니다. 보니까 헌재 소장은 지금 대통령 추천이 된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임을 임명할 수 없지만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대연한 대행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 추천해서 황교안 총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또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다라는 또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우선 어제 그 현재 공보관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 이제 지금 이제 재판관도 빨리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그런 어떤 현재 전체를 판단하는 현재에서의 그런 재판관들의 애국심, 그리고 우리 형사법상 소송법상의 어떤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관 스스로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네. 실제로 헌재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 몇 가지의 어떤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만들어서 일반 재판처럼 뭐 소추가 몇 년씩 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네. 가지라도 명백하게 아. 헌법 정신에 훼손되었다면 네.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이것은 한 가지로도 명확하게 네.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거는 탄핵할 수 있다. 그렇게 아.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네. 그걸 꾸지가 뭐 1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1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최소한 3월 전에 합리적 판단을 할 수는 저는 공지의 사실로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그 여러 가지를 꼭 다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한두 가지만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은 가능성이 그런 거 있다. 아니겠어요? 일반 그런 재판이면 뭐 말씀이신데 형기를 10년 줄까 20년 그게 줄까가 아니지 법적으로 않습니까?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사유를 하나씩 지적을 했으면 아하. 헌법재판소 이거는 맞다, 이거는 아니다 그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예. 그 판단을 안 하면 재판을 그 빠뜨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제 소위 집중심이라 그래갖고 네네. 일주일에 3번씩 하면 됩니다, 재판을. 일주일에 3번씩 들어가서 열심히 재판하고 증인들도 많이 불러내고 그래서 가능한 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되 네. 필요한 재판은 다 해서 뭐 박 대통령 측이나 또 탄핵에 찬성하는 측이나 다 불만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법적인 정의도 실현해야 되는 네. 거죠. 제가 한 가지 제의를 예. 하자면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거든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탄핵을 언제 결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년 대선이 어차피 조기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언제쯤 될지를 알아야 거기 선수들, 소위 출전하는 선수들도 알아서 검증하고 또 대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도 내년 대선 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스스로 4월에 퇴진할 수 있다 6월 대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탄핵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도 내년 대선이 언제쯤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아,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도 확 날짜를 못 박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빨리 해서 대충 언제쯤에는 현재 심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예고하는 것도 내년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대선 일자라는 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가미돼야 된다 보는데 정하는 데 있어서 검증에 최소한의 시간이 걸려요. 미국에서는 1년 반인데 우리가 단축하더라도 최소한 5, 6개월이 걸리고 또 하나는 여야 관계 또 진보 보수 관계없이 누구 대선 주자가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대선에서의 정당성과 또 국민들의 승복에 이런 게 다 여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대선이 아무리 빨라야 4, 5월 그다음에 늦으면 6, 7월 이 사이에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이 뜻을 모아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네. 말씀대로 무조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아, 예. 그렇지만 그 아마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언제까지 양쪽 얘기 듣고 언제까지 네. 증거 네. 조사하고 그다음에 양쪽을 불러보면 대충 나와요. 그 소추위원으로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쪽 변호사 불러놓고 자 우리 계획은 이렇다. 당신들이 하려는 건 뭐냐? 그럼 맞추자. 그럼 네. 대충 언제 정도까지는 네. 아마 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 그리고 맞불 집회,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 현장 화면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탄핵에 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 이게 탄핵 절차 진행 과정 내에서도 자진 사퇴를 해라 이런 의사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예.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이 소추가 되면은 네네. 그 임명권자는 사표를 못 받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럼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탄핵 수돼서 되면 파면되거든요. 파면되면 연금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표를 딱 내버리면 연금도 받고 편안하게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너는 탄핵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곱게 사표 내거나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건데 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건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다. 따라서 네. 대통령은 탄핵소 중이라도 재판 중이라도 사표 낼 수 있다. 예, 예. 그런 학설도 있고 아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탄핵을 싹 피하고 도망가를 막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런 학설도 있고 또 근데- 지금 절충으로 나오는 네. 건 그러면 국회에서 합의해서
탄핵 소추한 거 취하하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비현실적이죠. 네. 그게 날짜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도중에 자진 사퇴를 하는 게 탄핵을 절차를 밟아서 헌재 결정, 뭐 인용 결정이 나온 이후에 뭐 특검 수사를 받는 것들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특검 수사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뭐냐 소추되지 않잖아요.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예.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나서 이제 인용이 되면 파면이잖아요. 예. 그럼 특검이 불러다 조사를 피의자로서 확실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죠. 뭐 아니면 파면이 구속도 할수 됐을 있고. 때 특검 조사와 자진 사퇴를 한 후에 마찬가지죠. 조사가 그건 같은 겁니까? 마찬가지죠. 예. 다만 시기적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네. 대통령에서 파면이 된 이후에 특검이라도 하게 되면 바로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면 바로 형사 소추를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현직 대통령 때는 그동안은 소추를 못 하는데. 네. 네. 근데 특검의 지금 기간이 이 저 헌법재판 끝나기 전에 끝나는 것 같아갖고 이번 특검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예. 어쨌든 그 전직 대통령 예우법 만약 물러나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탄핵을 당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다음에 실제로 재판에 의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국 박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가 된다고 하는 거죠. 다만 이 탄핵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안 떠나겠다. 어차피 떠나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내려오시면 네. 다시 재판을 걸면 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금고형 이상 1년 뭐 여러 가지 어떤 뇌물죄 네. 받게 되면 결국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하는 그 것이죠. 특검이 인계 끝나도 예. 일반 네. 검찰이 또 조사해서 또 조사를 할수 있는 재판 네. 해부를 할 수 예. 있으니까. 그 특검팀의 이제 수사에 있어서 대면 조사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뇌물죄 입증 혐의 여부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 사실 이게 좀 보면 직권남용 강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참 그 보기 드문 범죄거든요. 네. 그게 좀 우리 상식 좀 잘 안 맞다. 뇌물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증거 없으니까 뇌물죄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재벌 회장들도 다 뭐 대가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특검이 밝혀야 될 게 그 부분이죠. 네. 대통령한테 돈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줄까? 겁이 나서 줬을까? 아니면 뭐 좀 바래고 줬을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철저히 밝혀야 될 걸로 보이는데 아마 그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해도 뭐 특검의 존재 이유 또 그런 게 있으니까요. 네.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조기 대선은 이제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뭐 그런 걱정들도 있고요. 또 지금 야권 잠룡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일단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성남시장도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조기 대선은 뭐 거의 불가피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탄핵 열차에서 조기 대선 열차로 갈아탔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제 정치권 인사들은.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하야를 직접 하든 탄핵이 결정되든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돼 있으니까 이제 탄핵에서 이제 기각되지 않은 이상은 기각되지 않은 이상은 이제 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이 혐의가 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일종의 국민 주권을 훼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탄핵을 또 지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도 또 현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조기 대선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언제 시기냐가 주자들의 또 유불리에 상당한 영향을 줘요. 지금 현재 선두주자로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빨리 치르는 게 지금 현재 앞에 달리고 있는 테이프 커팅 시점을 좀 앞으로 당기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약간의 변수가 생긴 게 뭐냐 하면 네.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의 추격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추격하고 있어서 네. 지금 최근 나온 갤럽 조사에는 완전히 오차 범위 내로 문재인 반기문 그러니까 선두를 거의 다툼하고 바로 오차 범위로 쫓아오지 않았을까 2, 3% 이내 차이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추세로 되면은 지금 앞으로 보름 후에 한 달 후에는 누가 1등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네. 조기 대선이 반드시 문재인 전 대표에 유리한 것만 아니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이 당내에서는 추격하는 이재명 시장, 그다음에 당 야권 밖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야권의 주도권 경제, 또 이제 범여권의 반기문 총장이라는 여러 전선을 하고 그런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여당 내에서는 그닥 지금 대권 주자라고 할 인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제 돌아올까 반 총장의 행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반 총장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밖에서 예의주시를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뭐 그야말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친박하고 같이 정치하자고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개헌 논의와 함께 새로운 틀을 짜겠다,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친박 비박이 함께 해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말하자면 비박계가 밖으로 나오는 그 울타리에서 새롭게 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안철수라든지 이런 세력들 또 유승민 이렇게 같이 그야말로 국민들이 좀 중립지대에서 볼 만한 인물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좀 좋은 룰을 가지고 세팅한다면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정치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또 검증하고 나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상승세가 왜냐하면 아직도 모르고 밖에 계시기 때문에 높은 예. 부분도 있는 네.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개헌 이슈가 이제 또 부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그 시기라든지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번에 개헌은 지금 사실 당장 대선이 5개월, 6개월 앞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헌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헌을 고리로 여러 가지 주자들이 합종 연행을 하거나 손을 잡는 고리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저는 뭐 개헌할 우리나라 이제 그 개헌이 1987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29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헌해야 될 요소들이 꽤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네네. 개헌이라는 거는 옛날에 과거에 이 독재자들이 그냥 밑으로 압박을 가해서 하는 개헌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넘쳤을 때가 개헌이 됐거든요. 4.19라든가 바로 6월 시민항쟁이라든가 그다음 요번 같은 것도 사실 촛불 거의 시민혁명으로 예.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소위 앙시앙 레이즘 이 구체제의 잘못된 거를 바꾸는 이런 계기로 활용한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 선두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판을 흔드는 개헌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에 개헌은 논의는 무성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상황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